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수능인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유증상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달리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수능 수험생은 모두 45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별도 응시한 학생은 1,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7명이며 1교시 기준 전체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량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걸음으로 무인 비행에 나선 오리온 캡슐이 첫 지구 사진을 전송해왔습니다. 이번 사진은 지구에서 약 9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첫 지구 사진인데 유인 비행용 우주선에서 사진을 전송한 건 50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오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SNS 등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일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은 크게 오르지 않자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만 9,18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넘게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0으로 4주 연속 확산 기준점인 1을 넘어섰고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백신 4차 접종 효과가 석 달 정도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개량 백신을 추가 접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방역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기존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새롭게 설계된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백신 접종률은 13.2%,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보면 4.3%에 불과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 결과 개량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5%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점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60세 이상 고령층은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병원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을 맞으면 고국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 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이나 최종 접종한 지 120일이 넘은 사람은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며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자의 치명률이 1회 감염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횟수에 따른 치명률을 조사한 결과 2번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0.08%로 한 번 감염됐을 경우에 0.11%보다 0.03%포인트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번 감염된 경우 치명률은 0.43%로 1회 감염자의 4배, 2회 감염자의 5배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런 분석 결과는 재감염자가 1회 감염자보다 사망과 위중증 확률이 높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방역 요원과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바리케이트와 경찰차 등을 쓰러뜨리며 거리 행진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광저우 폭동을 검색하면 접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 14일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5천여 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항의하는 시위 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해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신규 확진이 1만 명을 넘어선 지 닷새 만에 2배가량 늘어서 2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발생하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캠퍼스 밖으로 못 나가게 폐쇄했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산 급증세에 독감약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사실상 삭제돼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접속도 중국에서는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실제 응시한 수험생은 45만여 명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 학생은 1,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상이 좀 더 심해 병원에서 시험을 본 학생은 7명입니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 수능 때와 같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으로 일반 수험생과 확진된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됐습니다. 19일부터는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고사와 정시 모집 전형이 시작되고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 전국의 시험장 1,300여 곳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내길 바라는 간절함이 모였습니다. 네, 올해도 응원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입실 마감 직전 고사장을 잘못 찾은 학생들을 위한 경찰차 수송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6시 반, 두툼한 옷차림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대학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을 지나는 날, 어느새 자라 의젓하게 각오를 다지는 자녀를 부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힘껏 응원해줍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서고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기를 바래. 화이팅! 코로나19 속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 지난해와 달리 확진자들도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교만 나오세요. 입실 마감 10분 전,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가까스로 도착한 수험생들은 교문이 닫힐세라 황급히 뛰어갑니다. 드디어 닫힌 교문. 부모도 교사도 떨리는 마음에 시험장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처음 했던 대로 지금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한 부모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잘 발휘하고 와. 자, 앉아! 친구 화이팅! 모두 50만여 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에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간절함은 이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육원 등 양육시설에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 중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일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 원씩 연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전남 장흥 오리농장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군 부산면 유경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5일 이틀에 걸쳐 오리 200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유경 오리 농장을 포함해 반경 1km 이내 오리 농장 5곳 7만 1,0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최근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아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웃돌고 있고 또 위중증과 사망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5,437명인데요. 뭐 하루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번 주에 일평균이 5만 명을 넘어서서 53,712명입니다. 네. 이전 주에는 45,687명이었기 때문에 약 8,000명 정도 하루에 증가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역시 증가 추세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389명이었는데 이전 주에는 335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47명, 이전 주에는 36명으로 약 11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예. 특히 이 위중증 사망자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된 다음에 약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0인 걸 아마 감안을 하면은 네. 이 급증 추세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긴 꼬리를 달고 감소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디가 정점인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7차 유행에 들어섰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7차 유행 정점 시기를 이르면 다음 달로 보고 있고 정점 규모를 5만에서 20만 명으로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예측이 어렵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 겨울철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2,600만 명 정도가 올해 감염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숫자들도 약 1,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1,500만 명 이하로 보입니다. 또는 그런데다가 예방 접종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감염 사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20만 명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략 이번 7, 8월의 유행보다는 좀 낮은 수준 정도로 약 10만 명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진단 검사를 받는 수가 7, 8월보다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라는 것이 방역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고 특히 올겨울은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병들이 아주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신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환자들, 예. 면역 약화 환자들 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에 따라서 특수 병상들이 모자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특히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은 지금은 진단 검사 받지도 않고 특수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투석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겹치면서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코로나19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전체 병상들을 어떻게 하면 위급 환자를 잘 병상 대기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올겨울을 나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이번 유행이 긴 꼬리가 이제 나타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겨울의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그런 요인들이 있죠.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추위라는 스트레스도 사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만큼 햇볕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행의 규모 자체가 좀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여서 아주 급증 추세는 아니겠지만 또한 이거 줄어들기도 어려워서 올 겨울이 지나는 동안은 상당히 증감을 계속하면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합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낮은 백신 접종률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접종률 자체가 낮지만 국민의 65% 정도가 개량 백신에 맞지 않겠다고 응답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개량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3차, 4차 다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령층 이외에도 특히 면역 약화 환자들, 장기 이식을 했다든지 항암 치료자 또는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같은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BQ1이라든지 BQ1.1 같은 경우는 재감염되었을 때 면역 약화 환자들한테 훨씬 더 중대한 증증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반드시 맞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고위험자들은 꼭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11.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고령층도 이 백신 접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상당히 낮은 걸까요? 지금 60세 이상이 4차 접종까지 받은 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또 그중에서 또 감염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60세 이상 50%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50%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BA.4, 5 대응 이 백신을 개량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이주들, 하위 변이주들에 감염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4차, 5차 접종까지 이렇게 계속 맞게 되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역작용,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부작용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고령층의 접종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수용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은 상황이죠. 이 유인책이 뭐 고국 능원 무료 입장, 또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등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유인책들이 실제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고금 입장 같은 경우는 뭐 65세 이상 같은 경우 지금 다 무료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동절기 접종을 받지 않으면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뭐 유인책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외의 상황들은 유인책으로서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독려하면서 홍보하고 또 고령층에서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누가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차량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든지 그럼 바로 집 앞에 가서 접종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이후에 약 2달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전엔 사실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2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mRNA 백신이 나왔을 때는 뭐 감염 예방 효과가 89%에다가 한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렸죠. 지금 상황은 다양한 변이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항체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감염이 점점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10% 약간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변이주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감염 사례에 있어서의 중증화율, 사망률은 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결국은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은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의 이득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아닌 젊은 층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역 약화 환자들 이외에는 사실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받겠지만 한 자리 숫자에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걸리면 이제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항체 주사제, 이브실드 등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나 새로운 변이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적용될 수 네. 있습니다. 좀 상황은 다른데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먹는 치료제고 렘데시비르나 이브실드 같은 경우는 주사제인데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필수 기능인 단백질 분해 효소라든지 또는 RNA 중합 효소에서 잘못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면은 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변이주에 대해서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 이브실드라는 항체 치료제, 이건 두 개의 항체 치료제를 칵테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역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타겟을 돌기단백질을 한 것인데 네. BQ1이나 BQ1.1의 경우는 그 변이가 좀 생긴 부분들이 이 이브실드가 잘 듣지 않는다 하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연구가 좀 더 돼서 어느 정도 안 듣는지 이런 부분은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면역 약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BQ1, 1.1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직 수퍼 센트 정도에 불과하기는 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세적으로 돼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동에 대해서 즉 BQ1, 1.12 형제들의 거동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이 너무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달 탐사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건데요. SLS에서 분리된 우주선 오리온은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해 달을 향해 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 1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SLS는 발사 2분 12초 뒤 양옆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시작으로 오리온을 감싼 페어링, 로켓의 1단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 등을 차례대로 분리하며 지구 저궤도로 상승했습니다. 발사 90분 뒤 상단 로켓이 지구 중력 바뀐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며 오리온을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SLS는 지난 8월과 9월 기술적 결함으로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세 번째 카운트다운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발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까지 고려하면 5번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달 전위 궤도에 오른 오리온 캡슐은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 달을 향해 비행하며 발사 엿새째인 21일 달에 약 100km까지 접근합니다. 오리온 캡슐에는 우주 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해 5,6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로 우주 비행 과정 등 각종 데이터를 기록해 추후 사람이 탑승할 때 활용합니다. This mission, as you may know, is going to be an uncrewed mission, Artemis 1. Artemis 2 is going to have a crew on board, humans on board, going back to the moon, flying around the moon, returning to Earth. And that's going to be planned for about 2024. 오리온은 다음 달 11일 샌디에이고 연안에 태평양에 입수하는 것으로 25일에 걸친 무인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 프로젝트에는 적어도 370억 달러, 우리 돈 48조 9,47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5년까지 모두 93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장 주변에는 새벽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역사적인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 첫걸음으로 무인 비행에 나선 오리온 캡슐이 순항 중인 가운데 첫 지구 사진을 전송해왔습니다.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에 실려 발사된 오리온은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진입한 뒤 SLS 상단 로켓을 떼어내고 자체 엔진을 이용해 비행 궤도를 조정하며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주 비행사용 캡슐이지만 이번에는 세계 마네킹만 태운 오리온은 발사 9시간여 뒤 지구에서 9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첫 지구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된 우주선이 지구로 사진을 전송한 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의 일로 기록됐습니다. 오리온 안팎에 장착된 카메라 16대 중 하나가 포착한 이미지에는 어둠 속에 푸른색으로 빛나는 지구와 함께 오리온 선체와 태양광 패널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두 차례의 사전 준비를 통해 오는 2025년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게 됩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가 달에 복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단독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닐 암스트롱.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50여 년 만에 달에 복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1으로 불리는 이번 임무는 우주선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새로 개발한 우주선 오리온과 SLS 로켓의 성능 검증이 주 목적입니다. 2년 뒤 아르테미스2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주위를 선회한 뒤 복귀하는 유인 우주 비행이 이뤄지고 이어 2025년에는 여성을 포함한 우주 비행사 2명이 달 남극 지역에 착륙해 일주일 동안 머물다 귀환하는 최종 임무가 진행됩니다. NASA's Artemis program will pave the way for humanity's giant leap. Future missions to Mars. There's no doubt that we are in a golden era of human space exploration. 냉전 시대 달 탐사를 위한 아폴로 사업은 미국이 단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국제 협력으로 진행돼 비용과 기술적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아르테미스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에 참여했습니다. 그 위험 요소를 분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분산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다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그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 위에 실려 있는 나사의 섀도우캠이 한미 우주 협력의 상징물입니다. 섀도우캠은 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구 음영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아르테미스의 착륙 예정지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는 달 궤도의 우주 정거장,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 달 자원을 선점하고 외계 탐사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국제 협력을 통해 달 탐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내부 물질이 고체로 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용화 수준의 성큼 다가선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됐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못으로 관통하자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한 번 불이 나면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진화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못을 관통시켜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내부 물질이 모두 고체로 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전 세계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 중소기업이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제품은 국내적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 개통에 연계돼서 실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 ESS에 실제 적용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체와 액체 특성이 섞인 반고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도 추진됩니다. 고층 빌딩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는 외장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장재는 불의 확산을 막는 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마치 레고 블럭처럼 패널을 조립형으로 붙여나갑니다. 열로 머리카락을 곧게 펴주는 무선 미용기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프린터를 제작하던 그룹이 그 기술을 이용해 사내 벤처를 만든 뒤 완성한 제품입니다. 프린터에서 열을 가멸치에 가해서 발색을 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그대로 차용했다.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이 제품들은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의 이 수상작들은 굉장히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무관하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품들이 정말 자기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그리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세계 5위권. 하지만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이버 인기 블로그 계정을 해킹한 뒤 광고업체에 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블로그 주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속이는 피싱 메일을 보내서 계정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맛집 이야기를 올리던 블로그가 갑자기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로 도배됐습니다. 인테리어 정보가 많던 또 다른 블로그는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게시물로 채워졌습니다. 23살 A씨 등 1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해킹한 블로그입니다. A씨 등은 먼저 블로그 주인들에게 포털 네이버가 보낸 것처럼 꾸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외 로그인이 이뤄졌으니 확인하라는 미끼성 내용을 담은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 교체를 권유하는 안내에 따라 이용자가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몰래 빼돌려 계정까지 가로챘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소의 철자도 다르고 내용도 어딘가 엉성하지만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외국에서 로그인 됐다고 해서 당연히 네이버겠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글이 올라와서 네이버의 인기 블로그 운영자 500여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는 검색 순위가 높아 광고용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훔친 계정은 한 개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받고 광고 업체에 팔았습니다. 계정을 사려는 업체에는 계약서까지 써주며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발신자 메일이 네이버 공식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네이버 내 2단계 인증 등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일당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블로그 매매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며 비밀번호 보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쌀 소비가 줄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쌀 가공식품인 떡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입혀서 쌀 소비를 늘리려는 아이디어도 속속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오븐에서 찐 하얀 떡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떡을 가래떡 만드는 기계에 넣고 돌리자 겉면에 다른 반죽이 입혀진 새로운 떡이 나옵니다. 가래떡 겉면을 둘러싼 건 어묵 반죽. 기름에 넣어 튀기면 어묵 속에 떡이 들어있는 새로운 떡볶이 떡이 완성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주 재료는 비싸지만 품질 좋은 경김입니다. 저희가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떡볶이에 어묵을 입혔고요.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지역에서 나는 쌀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맛이 더 좋아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떡과 소시지를 합쳤습니다. 가래떡을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운데에 소시지를 넣은 겁니다. 떡볶이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 최근에는 학교 급식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소시지와 떡을 결합시켜서 급식, 편의점, 다양한 곳에 판매함으로써 많은 매출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은 1990년대의 절반에 불과한 1인당 하루 155g. 떡과 빵, 면류 등 쌀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최근 식품 트렌드가 많이 변해져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쌀 가공식품이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폐지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협회가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 유럽 지부와 글로벌 통상포럼을 열고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으로 중국 견제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기업들과 모두 300억 달러,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샤르크 TV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운용기관 사우디 벤처캐피털을 인용해서 한국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측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의 물체나 인체 내부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내시경이 주삿바늘보다 얇아졌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기존의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폐나 모세혈관, 나아가 뇌신경계 질병까지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삿바늘보다 얇은 3D 내시경, 말만 들어도 참 놀라운데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내시경은 좁은 공간이나 인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개발된 가느다란 영상 장비입니다. 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과 같이 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에게는 친숙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인 내시경은 직경이 커 실제 사용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해상도도 현미경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는 수십만 개의 광섬유가 다발로 묶여 있는 광섬유 다발에 렌즈나 기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광섬유 다발 자체가 내시경 역할을 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개발한 내시경의 직경은 35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는 직경이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 피부에 놓는 주삿바늘보다도 얇습니다. 참고로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예. 해상도는 일반 현미경과 동일한 수준인데 0.85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까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아 대략 10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세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홀로그래피 이미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물체의 3차원 구조를 한 번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네, 3D 내시경,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내시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내시경은 물체의 2차원 단면에서 반사된 빛으로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예.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는 물체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여러 단면 이미지를 층층이 쌓아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저희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광섬유 다발의 한 코어에 빛을 집속하고 광섬유를 물체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려 물체의 넓은 면적을 조명하였습니다. 예. 조명된 빛은 물체에 의해서 반사된 후에 원래 광섬유 다발로 돌아오는데 이 반사된 빛의 홀로그램을 측정합니다. 렌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측정된 이미지가 물체의 이미지는 아니고 이미지 복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되돌아오는 빛이 광섬유 다발을 지나면서 광섬유마다 빛이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서 이미지가 왜곡되는데 저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왜곡을 제거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내시경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네,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은 줄일 수 있는 두께가 한정적이어서 인체 내부에 삽입할 때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네. 또 해상도가 현미경급은 아니고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어서 개개의 세포 내부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가느다란 내시경을 개발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내시경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더 비좁은 공간,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폐나 모세혈관, 나아가서는 신경계까지도 큰 수술 없이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해상도가 높아 초기 암에서 흔히 보이는 세포 핵의 크기 증가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용종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얇고 해상도도 높은 3D 내시경도 광섬유를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이 있었죠. 이번 기술과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네. 수십만 개의 광섬유가 다발로 묶여 있는 광섬유 다발을 내시경에 활용할 때 보통은 그 끝단에 렌즈를 부착해 광섬유 하나하나가 이미지 픽셀을 구성하도록 구성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 광섬유 사이의 빈 공간에서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가 없어서 이미지가 픽셀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광섬유 다발 자체에서의 난반사가 크기 때문에 생체 조직에서 반사되는 빛은 측정되지 않고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광섬유로 옆에서 따로 조명을 해야 해서 내시경의 직경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가적인 조명을 위해서는 광섬유 다발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때문에 현미경급 해상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내시경 기술은 광섬유 다발을 구성하는 하나의 광섬유로 조명하고 나머지 광섬유로 빛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조명 광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홀로그램을 측정해서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렌즈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사 바늘보다도 얇으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쥐의 소장과 같은 생체 조직을 높은 대비도로 이미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 렌즈를 부착하지 않았다라는 건 카메라 같은 어떤 장치가 딱히 앞에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데도 정확한 관찰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기술은 광섬유를 이용하여 좁은 공간 내부의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외부의 카메라에 전달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좁은 공간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카메라 센서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시경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비교한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 외에도 프로브 끝단에 직접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센서를 집어넣는 그런 모델도 존재합니다. 네. 이 경우에도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와 물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학 소자의 크기에 따라서 내시경의 직경이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섬유 끝에 반사된 빛을 홀로그램화 해가지고 영상을 얻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술을 실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새로운 방식의 내시경을 구현한 것으로 상용화까지는 추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네. 광섬유 다발을 제외한 외부 장치를 소형화해야 되고 광섬유 다발을 구성하는 개개의 광섬유마다 조명 레이저 빛을 집속시켜야 되는데 그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또 이미지 재구성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실시간 영상 획득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후에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생쥐의 대장에 암 조직이 생성될 때 개발한 내시경이 어느 단계부터 진단 가능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임상시험을 거친 후에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개발한 내시경은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도 검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즘은 반도체가 적층형으로 제작되는데 공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정 과정을 관찰할 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산업체와의 긴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남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개발한 내시경은 얇으면서도 해상도가 현미경급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내시경 검사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존 내시경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곳, 폐나 모세혈관 또 신경계까지도 최소한의 시술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진단의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겠습니다.
또 현미경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내시경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질병 발생 초기 단계까지도 정밀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용종만 관찰할 수 있지만 개발한 내시경은 표면 아래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 시기를 앞당겨 치료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술을 개발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10년 전에 저희 연구팀에서는 세계 최초로 다중모드 광섬유 한 가닥으로 내시경 이미징이 가능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광섬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사전에 측정한 후에 이를 보고자 하는 물체 내부에 삽입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광섬유가 휘어지거나 뒤틀릴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즉 경성 내시경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광섬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측정하지 않고도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해결하였고 드디어 현미경급 해상도를 가지는 연성 내시경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연구 과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구현한 광섬유 다발 내시경을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실제 응용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외부 장치를 소형화하고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또 타 연구팀이나 의료진, 산업체와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섬유 다발이 아니라 다중모드 광섬유 한 가닥으로 연성 내시경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더 가느다란 궁극의 현미경급 내시경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3D 내시경이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해상도까지 좋다고 하니까요. 각종 산업은 물론 또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각종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현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형성된 지 10만 년밖에 안 된 초기 단계 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황소 자리의 검은 구름 L1527에서 원시별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빛을 뿜어내는 적외선 이미지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모래시계 중앙에 검은 띠로 포착된 원반은 태양계 크기로 분석됐으며 이 원시별이 아직 태양 질량의 20에서 40%밖에 안 되는 작고 뜨거운 가스 덩어리인 만큼 태양과 태양계 초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성도에 의해 활성을 조절해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는 표적 치료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자영 교수팀은 암세포만 골라내도록 암세포 세포막에만 많은 탄산 탈수 요소를 활용해 리소좀의 산성도에 따라 구조를 바꾸는 약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약물은 중성 상태에서는 비활성 상태로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pH 4.5인 약산성 상태에서는 결합이 강해지면서 활성화돼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약물이 암세포에만 많은 효소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고 암세포에 들어가 리소좀이 쌓이며 약산성 상태에서 활성화된 약물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울릉도 토양에 사는 미생물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남극 미생물을 혼합 배양해 그 양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지혁 박사팀은 울릉도 토양에 서식하는 토종 미생물과 남극에 서식하는 곰팡이를 혼합 배양해 새로운 암 전이 억제 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토종 미생물 방선균에서 암세포의 이동 억제 효과를 지닌 신약 후보 물질 울릉도린을 확보한 뒤 이를 남극 킹조지섬에서 서식하는 지유류에서 분류한 곰팡이와 혼합 배양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좁은 공간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저소음의 신개념 수소 압축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중앙대 공동연구진은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특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분리막에 전류를 가해 수소만 추출하는 방식의 수소 압축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소 압축기가 고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표면 처리를 통해서 에너지 손실을 줄였으며 오염 없이 99.99%의 수소를 추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싱 메일을 이용해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가로채는 범죄가 최근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교하게 조작된 화면을 통해 이용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메일 발신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보안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